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시험 예상문제 8번 시간입니다. 덕후맨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즉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요건 개선 사업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이 맞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택시 회사 사장님들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 개선 및 연구 개발 사업 맞습니다.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 교체 사업도 맞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입니다. 네, 아닌 것은 2번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에는 재정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의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7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것이다 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사업, 즉 택시 운전 기사님들의 근로 여건 개선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 개선 및 연구 개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분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경영 개선 및 연구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운수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에도 지원 대상 사업이다. 그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택시 운송 사업자, 즉 택시회사 사장님들을 교육 및 연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가 연구 개발하는 데는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 지금 뭔가 좀 문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운행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죠. 택시 운행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택시 운행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행거리 운행 정보죠. 승차거리 운행 정보입니다. 위치 정보도 운행 정보입니다. 네, 주유 정보, 어디에서 주유했느냐, 주유소를 어디 쓰느냐 이것까지는 운행 정보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택시 운행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운행 정보는 이런 것이다. 주행거리, 승차거리, 위치 정보는 운행 정보입니다. 그런데 주유 정보는 아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전부 운행 정보 기록지에 전산으로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택시 이제 몰고 다니시면 주행거리, 승차거리, 위치 정보 전부 다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다면 그 먼저 들어온 차, 선진입차가 우선합니다.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도 더 넓은 쪽에서 오는 차에게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무엇이 틀린 것이죠?
여기에 교차로에 동시에 이쪽에서 차가 들어옵니다. 동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좌측 도로. 그러니까 이 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차가 볼 때는 이쪽이 좌측이죠. 이 차가 볼 때는 여기가 우측이고. 그러면 좌측 도로의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양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좌측 도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틀린 거죠.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수정합니다.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틀린 것은 3번인데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 도로가 아니라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한 대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한 대가 들어와서 마주칩니다. 그러면 우측 도로의 차에게 이 차는 여기가 우측 도로에 있는 차죠. 이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누구에게?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좌측 도로.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우선입니다.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좌회전 차가 되겠죠.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직진하거나 또는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6조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다. 그러니까 선진입 차가 우선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차에게 진로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데서 들어오는 차,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아까 이제 좌측 도로니까 틀린 거죠.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누구에게? 우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두 번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숙지를 해 두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주로 어느 사람이 받습니까? 그렇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운전면허 받으려 할 때, 또 효력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했을 때,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 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해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사람, 이게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의 사람입니다.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계속 운전대 잡게 하지는 않겠다. 특별한 의무교육을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7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 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받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여기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간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예,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교육받아야 하고요. 이것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소 처분이라든가 효력정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라. 그 다음에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 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사람,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어떤 거냐? 교통질서에 대한 거, 교통사고와 그 예방에 대한 거,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그 외의 교통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부터 다시 배워서 운전하십시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시간은 얼마나 받느냐?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입니다.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별교통 안전 의무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숙지해 두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해가지고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사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권장 교육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했죠? 3시간 이상 몇 시간 이하요? 48시간 이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 안전 의무 교육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입니다. 조금 전에 봤죠. 특별교통 안전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봤었죠.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그랬죠.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그 예방, 안전운전의 심화 단계,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답이 보이나요? 네, 보여야 합니다. 이게 답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심화 단계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안전운전의 기초. 이걸 배워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의 심화 단계가 아니라 안전운전의 기초. 이것이 교육 과목입니다.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그 예방,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아주 기초적인 것. 이 기초적인 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이런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 이런 것을 교육을 받는다. 다음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아닌 것 그러면 좌석띠 매야 하는 것 이런 말이죠.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
임신한 분 또는 그 가슴에 압박이 있어가지고 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안전띠 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전띠 안 매도 된다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이때는 안전띠를 매야 합니까? 안 매야 합니까? 안전띠 매야 합니다. 그럼 어떤 때 안 매죠? 전진이 아니라 후진. 후진하려면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띠 매면 잘 못 돌아보죠. 그래서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진시키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안전띠 매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뭐 119가 또는 소방차가 바로 내려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안전띠 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래 용도라는 것은 불 끈다 또는 긴급 구호를 하고 있다. 이런 때 안전띠 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때는 안전띠 안 매도 된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술 먹었습니다. 승객이 약물 복용입니다. 안전띠 매라기도 안 맵니다. 어쩔 수 없죠.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 안전 자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죽어도 안 매겠다고 하는데 어떻겠어요? 뭐 이런 때까지 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승객에게는 어떤 이제 벌이 주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50조를 봅니다. 자, 운전자는 반드시 뭐 한다?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 50조에서는. 그리고 매지 않아도 될 사람들 해가지고 시행 규칙에 31조에 나와 있죠. 부상이나 질병이나 장애, 임신 등으로 인해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승차하는 때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됩니다. 또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서 이 뒤를 돌아봐야 되니까 이때는 안전띠 안 매도 됩니다. 근데 전진은 매야 되죠. 후진이 아니라는 거죠.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다. 이때는 안 매도 된다. 키가 너무 커서 뭐 2m 한 20 된다. 너무 뚱뚱해가지고 도저히 기존의 안전띠로는 맬 수도 없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경호등을 위하여서 경찰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장소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쭉쭉쭉 해서 우편 뭐 여객정 운수사법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 왜 이렇게 꼬아서 나오느냐 그런데 법문이 그 법에 있는 문장이 매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은 하니까 이렇게 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기출 문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러 꼴려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문장이 매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이 아니라 후진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18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죠? 대형하고 특수면허는 19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고 이건 1년 이상 운전자격이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일종 뭐 운전면허 얘기는 18세 미만인데 18세인 여자 그랬으니까 18세 이상이죠. 이 사람은 운전면허 받을 수 있죠. 미만이 안 되니까 17살은 안 된단 말이에요. 18살 딱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어요. 척추장애로 인하여 앉아있을 수 없는 56세 남자,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운전면허 받을 수 없습니다. 한쪽 발의 팔꿈치 관절을 잃었다. 운전면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받냐? 두 쪽 팔 다. 두 쪽 팔 모두 관절을 잃었다.
그러면 운전면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쪽 팔만 관절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골라보면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살펴봅니다. 82조에 보면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그래도 나와 있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8세 미만. 근데 아까는 뭐였어요? 18세인 여성. 18세인 그러면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이게 이제 뭐 치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팔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양쪽 발의 팔꿈치 관절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한쪽 팔 못 쓰는 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왜? 한쪽 팔로 운전대 돌리면 되니까. 양쪽 팔이 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가 있다. 제작됐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마약, 대마 이런 알코올 중독자는 면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대형 면허나 특수 면허의 경우는 18세가 아니라 19세 미만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치매, 조현병, 정동장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하여튼 조현병 비슷한 거예요. 양극성 정동장애, 이게 조울증이랍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이런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에 신체의 장애로 뭐한다?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앉아서 운전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으면 운전면허 받을 수 없죠.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8세인 여자는 운전면허 받을 수 있고 한쪽 팔만 있다면 운전면허 받을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치매 진단 받은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안전표지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의, 규제, 보조, 긴급표지. 안전표지의 종류. 이렇게 있죠. 보조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선표지. 어떤 방법이 됐든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두 문자 딴 다음에 이건 주의하고 규제해서 아주 길바닥에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륜관계라든가 이런 거 절대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이 상스러우니까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으로 외우십시오. 그래서 안전표지에 대한 것,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표지들이 의미하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까지 다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화면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들도 한 번쯤은 다 봐두셔야 됩니다. 주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 표지는 이렇게 생겼으며, 규제 표지는 대부분 다 뭡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었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자동차 못 들어간다. 여기는 짐차 못 들어간다. 여기는 버스 못 들어간다. 오토바이 못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뭐예요? 좌회전 못 한다. 우회전 못 한다. 직진 못 한다. 진입 금지.
주로 이런 것이죠. 규제 표지입니다. 그다음에 지시 표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표지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의, 규제, 보조,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영상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다음 중 추락 방지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문 발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타고 있는 승객이 추락했다.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승객이 임으로 차문을 열고 상체를 내며 차 밖으로 추락했다. 이런 경우까지 방지 의무를 지울 수는 없죠. 판례가 이런 경우는 방지 의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취한 급제동으로 했더니 승객이 차 밖으로 튀어나갔다, 추락했다. 이런 경우도 추락 방지 의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화물 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 중인 운전자가 급가속을 했더니 또는 급제동을 했더니 피해자가 추락했다. 이 화물 자동차에 탄 사람이 승객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는 1번이 되겠습니다.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해서 타고 있는 승객이 추락한 경우. 그래서 판례가 이러한 경우는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고 1번은 이 개문 발차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타고 있는 승객이 추락했다. 그러면 승객 추락 방지 의무에 위반한 겁니다. 11번입니다. 운행 전 자동차 점검 시 외관 점검에 대한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 외관 점검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외관 점검이 맞죠? 벨트의 장력이 적당한지. 이거는 외관 점검이 아니죠. 엔진 점검입니다. 엔진 점검. 구동 벨트 느슨하지는 않는가 손으로 다 만져보고 이거는 엔진 점검이지 외관 점검이 아니다. 반사기 및 번호판 오염 손상은 없는가? 외관이죠. 등화, 깜빡이, 전조등 다 작동되는가? 외관 점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각종 벨트의 장력이 느슨하거나 풀어진 건 없는가? 이런 거는 엔진 점검에 해당이 된다. 주행 전 핸들, 후사경, 룸미러 등의 안전수칙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운전석 시트는 출발 전에 조절하고 주행 중에는 절대로 조절하지 않는다. 맞죠? 출발하기 전에 핸들하고 내 가슴하고의 이 거리 같은 거라든지 또 엑셀레터 밟아보고 해서 그 길이를 출발 전에 조절해야지 한참 가는 중에 의자 앞으로 뒤로 당기고 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후사경과 룸미러를 조절해 안전운전의 시계를 확보한다. 맞죠? 모든 게이지 및 경고등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후 끌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다 맞으면 안 되죠. 이게 틀렸겠죠. 어디가 틀렸나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후 그래. 채운 후 쭉 끌고 가면 주차 브레이크 다 망가지겠죠. 주차 브레이크를 푼 후 이렇게 해 나와야겠죠. 주차 브레이크 해지하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운 후 그랬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지하고 끌림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본다. 아래의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정한 것은 휠 실린더의 피스톤이 브레이크 라이닝을 밀어줘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타이어와 함께 회전하는 드럼을 잡아 멈추게 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라이닝이 양쪽을 물려줬죠. 라이닝이 드럼을. 이건 뭡니까? 이건 풋브레이크란 말이에요. 풋브레이크. 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라이닝이 드럼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풋브레이크를 설명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가 요게 드램이란 말이죠. 요걸 지금 잡아주는 게 뭡니까? 요거 요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띠 모양으로 생긴. 이게 라이닝이 라이닝. 이게 드럼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드럼을. 이거는 압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린더의 피스톤이 작동률을 밀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라이닝을 밀어주기 때문에 라이닝이 드럼을 잡아주면서 마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멈추게 하는 거, 요게 풋브레이크입니다. (14번입니다) 언더스티어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코너링 상태에서 구동력이 원심력보다 작아 타이어가 그립의 한계를 넘어서 핸들을 돌린 각도만큼 라인을 타지 못하고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가는 현상. 언더스티어 반대가 오버스티어죠. 언더스티어는 좌회전을 틀었는데 좌회전만큼 움직이질 않아요. 코너링을 도는데 바퀴를 이쪽으로 좌회전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쪽으로 튕기쳐 나가려고 그래요. 원심력 받아가지고. 이 제대로 안 먹는 게 이게 언더가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회전을 틀었는데도 튼 것만큼 좌회전이 먹지 않고 주로 이것이 뭐에서 일어납니까? 전륜구동에서 일어나다가 앞바퀴가 구동일 때 그 앞바퀴가 힘을 받는 돌기 때문에 좌회전 틀어도 그 힘을 받는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먹는다. 쉽게 말하면 그 방향으로 핸들이 제대로 먹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코너를 돌 때 구동력이 원심력보다 작아서 타이어가 그립의 한계를 넘어서 핸들을 돌린 각도만큼 라인을 타지 못하고 뭔다?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한다. 핸들을 지나치게 꺾거나 과속 브레이크 잠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흔히 구룡구동 차량에 발생한다. 틀렸죠. 주로 이 언더스티어는 전륜구동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앞에 바퀴가 구동측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틀어도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 바퀴가 힘을 받는 바퀴라서. 커브길을 돌 때 속도가 너무 높거나 가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마찰력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흔히 전륜구동 차량에서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쪽이 언더스티어링입니다. 이것이 오버스티어링입니다. 좌회전을 이만큼 틀었으면 정상적으로 이만큼 가면 되는데 안 먹는 거, 이게 안 먹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이쪽으로. 이것이 언더입니다. 언더스티어링. 그 다음에 이거는 좌회전을 틀었는데 이 코너링에서 생각보다 더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버스티어링입니다. 스티어가 키를 조종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오버하고 너무 안 먹으면 언더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티어링은 제대로 안 먹은 겁니다. 안 먹고 좌회전을 틀었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까 봤죠.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핸들을 지나치게 꺾거나 과속 브레이크 잠금 등이 원인이 돼서 잘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커브길을 돌 때 속도가 너무 높거나 가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마찰력이 발생하기 어려워서 원심력을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 잘 안 먹고. 흔히 어떤 차에서 후륜구동이 아니라 전륜구동. 앞바퀴가 힘을 받다 보니까 앞바퀴 핸들을 돌려도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원하는 것만큼 회전을 안 먹는다. 이게 주로 전륜구동 차량에서 일어난다. 15번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과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여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 부위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접지 시장까지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서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속으로 1시간 이상 주행 시 타이어의 열이 축적되며 발생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공기가 부족한 상태 저속이 아니라 고속으로 달릴 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이 되면 타이어에 열이 받아가지고 축 늘어지면서 파도 물결같이 돼버린다.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수막 현상은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의 용철용 무늬, 트레드죠. 사이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감소되어서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위를 미끄러지게 된 현상, 수상스키처럼 맞는 표현이죠. 타이어 트레드 깊이가 얕아 물 배수 기능이 떨어지면 수막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고 정답입니다. 자, 스탠딩 웨이브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고속으로 달리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이 파도잖아요. 물결 치는 것처럼 이게 서 있는 상태 보면 물결 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여기 이제 열 받아 가지고 고무니까 열받아 늘어진 데다가 타이어 공기압은 부족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거나 과적한 상태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 접지면이 여기 접지면 바닥하고 접지면이 물결치듯 찌그러지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타이어에 축적된 열로 타이어가 이제 열을 받았어요. 한 2시간 달려놓으니까 고속으로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항상 공기압, 적정압을 유지해주고 속도도 과속하지 마시고 주행속도 준수 또 과속 방지해도 그렇죠. 이게 이제 찌그러드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막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들이 요렇게 홈이 파였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홈이 이렇게 쭉 파이잖아요. 여기 타이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죠. 요 사이로 다 물이 빠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로 물이 이렇게 빠져야 돼. 정상이면. 여기 물이 빠진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닳아버리면 물 빠짐이 일어나질 않는 게 이게 이제 맨질맨질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물 위를 수상스키 타듯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막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거나 젖은 도로를 빠르게 주행할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형성돼서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을 잃어버리고 수상스키처럼 내리달리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수막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속이 아니라 고속으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상 그러면 타이어에 열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중 마찰력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무엇이라느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차 상태 유지 그거 보면 벌써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 상태 유지 그러면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뭡니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제동장치죠. 사용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중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아까 봤던 패드나 또는 라이닝 요게 잡아주면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돌아가는 차 바퀴를 뭘로요? 마찰이 나면 열이 나겠잖아요.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장치를 무엇이라느냐. 그래서 주차 상태, 마찰력 이거 보면 이거 브레이크를 말하는 거구나. 제동장치. 이렇게라도 대강 알아맞추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 서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 구동장치 중 세우려면 그건 뭐겠어요? 제동장치죠. 마찰력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꽉 밟으면 라이닝이 드럼을 잡아준다든가 그래서 돌아가는 자동차 운동 에너지를 끽 하고 밟으면서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제동장치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시야 확보가 적은 징후로 볼 수 없는 것은 급증가한다. 앞차 뒷공문여밖에 안 보이죠. 시야 확보가 적죠. 앞차에서 멀리 떨어져 간다. 시야 확보가 넓죠.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적은 징후라고 볼 수 없죠. 좌우 회전 등의 차량이 옆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만 보이지 멀리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진로를 방해받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죠. 급차로 변경 등이 또 많습니다. 막 그것만 신경 써요. 멀리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1번, 3번, 4번은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시야가 넓어지죠. 앞차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야 확보가 적은 징후로 볼 수 없는 것은, 즉 시야 확보가 넓은 경우는 이렇게 묻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야 확보가 적은 징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말은 시야 확보가 넓은 경우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아니고 앞차에서 멀리 떨어지면 시야 확보가 넓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부에서의 안전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선 진입 의도를 다른 차량에게 비상등으로 알린다. 자,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서 진입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갈 때 무슨 깜빡이 켜냐 이거 묻는 거죠. 본선은 여기가 본선이에요. 이게 고속도로니까 이 본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비도로에서. 그럴 때 비상등 켜냐? 아니다. 뭐 켜야죠? 이쪽 방향지시등 켜야죠. 좌측 깜빡이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선 진입 의도를 다른 차량에게 비상등으로 알린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본선 진입 전 충분히 가속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가속해서 본선 차량, 이 본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고속도로 본선을 저속으로 진입하거나 진입 시간을 잘못 맞추면 추돌사고 일어난다. 진입을 위한 가속차로, 여기가 가속차로죠. 이게 고속도로면 여기가 가속차로에서 쫙 밟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때 이쪽 깜빡이, 그래서 비상등 켠다 그러니까 틀렸고, 교통흐름 방해하지 마라. 이게 본선 차량에 진입시기 잘못 잡으면 사고 난다. 가속차로 끝부분에서, 이 끝부분에서 감속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가속 밟아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선 진입하겠다라는 것을 차량에게 비상등으로 알린다. 얼른 맞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방향지시등으로 알린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빗길 안전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서 간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니까 이건 비에 젖은 도로, 그래서 20% 감속 이러면 안 됩니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이므로 50% 감속이 맞습니다. 비가 내려오면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비가 내려 끊고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맞습니다.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줄여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습니다. 물이 고인 길을 벗어난 경우에는 브레이크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브레이크질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물이 고인 길을 지나가게 되면 브레이크 쪽에 물이 묻습니다. 그런지 잘 안 듣겠죠. 그때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아서 열이 좀 받게 해가지고 이 열에 의해서 묻어있는 물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대로 듣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듣죠. 그래서 미리서 몇 번씩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하면서 브레이크에 열이 좀 발생하기 위해서 물을 말려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인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주어서 마찰열로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의 물기를 제거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길을 벗어난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브레이크 밟지 말고 최대한 주의해서 그냥 가라 하니까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 브레이크 밟으면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서 몇 번씩 뗐다 밟았다 하면서 열을 좀 발생시켜서 물기를 말려줘 버리라. 요건 다 맞는 것이죠. 가시거리 100m 이내는 50% 감속해라. 노면이 젖어 있으면 20% 감속해라. 보행자 옆 물이 튀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20번 문제입니다. 진로 변경 및 주행 차로를 선택할 때 기본 운행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 노면에 표시된 백색 점선과 백색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다른 통행 차량 등에 대한 배려나 양보 없이 본인 위주의 진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 맞죠?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진로 변경 신호를 계속 유지하고 진로 변경이 끝나면 신호를 중지한다. 맞습니다. 급차로 변경하면 안 되죠. 그럼 틀린 건 이거밖에 없네요. 어디가 틀렸나요? 도로 노면에 표시된 백색 점선과 백색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실선에서는 안 되죠.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할 수 있죠.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은 백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집 교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쿠팡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